지독한 두통과 함께 강유라는 낯선 천장의 정교한 문양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마지막 기억의 파편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분명 어젯밤 새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끌려나간 재계 인사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혐오스러운 중년의 사업객에서 벗어나려 애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이곳은 그 어디와도 닮지 않은 숨 막힐 듯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이었다. 부드럽지만 서늘한 감촉의 실크 시트가 몸에 감겼다. 유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뺨을 간지럽혔고 어깨에는 익숙하지 않은 남성용 셔츠가 걸쳐져 있었다. 공포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의 전시실 같았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 동이 트려는 듯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미세한 뒤척임이 느껴졌다. 유라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옆얼굴,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 굳게 다물린 입술은 냉정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짙은 속눈썹 아래로 어떤 눈빛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남자와 내가 하룻밤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남자는 유라의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유라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놀람이나 당황 같은 감정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관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유라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침묵 속에서 유라를 잠시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권태준,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유라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권태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권씨 가문의 후계자.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운의 황태자.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를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라는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휠체어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제가 왜 회장님과 함께 유라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애썼다. 하지만 권태주는 유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의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유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 권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모습을 본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거두었다. 그는 유라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능숙하게 팔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고 휠체어로 몸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셔츠 아래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다. 휠체어에 앉은 권태주는 유라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듯했다. 유라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에 몸을 움츠렸다. 강유라, 24살. DN그룹 강만수 사장의 외동딸이지만 사실상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밀려나 있는 처지. 최근에는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의 말에 유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일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 앞에서 유라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나. 권태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유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에게 던졌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보는 그대로다. 나와 결혼해 줘야겠다. 강유라 씨.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 남자와 하룻밤의 실수. 아니, 어쩌면 함정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제정신이세요? 제가 왜 회장님과 결혼해야 하죠? 어젯밤 일은 실수였습니다. 아니, 저는 기억도 못한다고요. 실수든 아니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권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건 강유라 씨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텐데. 그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의 말은 정확히 유라의 아픈 곳을 찔렀다. 새어머니는 유라를 한시라도 빨리 골칫덩이 취급하며 돈 많은 늙은이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 결혼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와, 그것도 하룻밤을 보낸 남자와 계약 결혼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아갈 시간은 충분하겠지. 계약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요? 그래. 1년.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된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겠지. 하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한다. 각방을 쓰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1년 뒤. 이혼 조건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강유라 씨가 원하는 독립도 지원해주겠다. DN그룹의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함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왜, 왜 하필 저죠, 회장님 정도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질문이 많군.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건 아내라는 타이틀이지. 사랑 타령이 아니다. 그리고 강유라 씨는 내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야. 적당한 집안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군. 그는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유라는 자신이 그의 거대한 계획에 휘말린 작은 말처럼 느껴졌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좋다. 하지만 올해는 못 기다려.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거절한다면 글쎄, 어젯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하겠군. 강유라 씨 집안에서 꽤나 시끄러워질 텐데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권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위압감을 풍겼다. 방 안에는 다시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라는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둠이 거치고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유라는 자신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끝없이 고뇌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밤새 강유라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권태준의 제안과 새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혐오스러운 정략결혼 상대자의 모습이 쉴 새 없이 교차했다. 벗어날 수 없는 지옥과 미지의 지옥 사이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했다. 새어머니 임 여사의 교활한 미소와 내깎게 뭘 할 수 있겠어.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라며 폭언을 퍼붓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며칠 전
그 늙은 사업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은근히 몸을 더듬던 그의 추악한 손길을 떠올리자 속이 울렁거렸다.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이 위험한 계약에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동이 틀 무렵 유라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호텔 내선 번호를 눌러 권태준의 비서실과 통화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권태준 회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감정 없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강유라 씨. 잠시 후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드릴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태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지는 듯했다. 현명한 선택이군.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오늘 중으로 서명하도록 하지. 그리고 오늘부터 내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거다. 대외적으로 약혼한 사이로 발표할 예정이니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고 싶지 않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라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그의 지시에 따랐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호텔에서 데리고 나와 권태준이 보낸 채 태웠다. 차 안에서 유라는 두툼한 계약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수많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읽을 정신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잠시 후 차는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섰다. DN그룹 강 사장의 집. 한때는 그녀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임서연의 차지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짐을 챙기러 왔다고 하자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어머니 임 여사와 임서연이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임서연은 유라보다 2살 어렸지만 언제나 유라를 자신의 아래로 취급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외박까지 하시고 이제야 기어들어오시는 우리 큰딸 아니셔. 임 여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임서연은 손톱을 다듬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언니, 간밤에 재미 좀 보셨나 봐. 얼굴이 말이 아니네. 하긴 그 영감탱이랑 잘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결국 실패했으니 저 꼴이겠지만 유라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간단한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 몇 개만을 챙겼다.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은 없었다. 짐을 들고 나오자 임 여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내 꼴을 보니 그 영감한테도 차인 모양이구나. 이제 어쩔 셈이냐. 설마 이 집에 계속 빌붙어 살 생각은 아니겠지.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두 분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임 여사와 임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유라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임서연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다. 흥 어디 가서 뭘 하든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강유라. 유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저주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곳이 바로 권씨 가문의 본가, 권태준이 사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유라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하며 유라의 짐을 받아 들고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마저 차갑게 울렸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마치 유라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 비서는 유라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앞으로 강유라 아가씨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권태준의 침실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계약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드넓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고 숨막히는 느낌이었다. 이곳은 또 다른 감옥이 될 것인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김 비서가 유라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이미 권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유라를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권태준이 그를 소개했다. 내 사촌 동생인 권민혁이다. 그리고 이쪽은 곧 내 약혼녀가 될 강유라 씨. 권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에게 가볍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유라 씨.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미소는 매력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교활함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다. 아직은 편하게 부르세요. 유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권태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권민형만이 가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유라의 몸을 훑었다. 유라는 최대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특히 권민혁의 노골적인 시선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권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때 권태준에게서 호출이 왔다. 그의 서재로 가자.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일 저녁 공식적으로 약혼 발표 기자회견을 할 거다. 필요한 드레스와 준비는 김 비서가 도와줄 테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민혁의 행동은 신경 쓰지 마라. 원래 그런 놈이니까. 뜻밖에도 그는 권민혁에 대해 언급했다. 어쩌면 유라의 불편한 기색을 눈치챈 것일지도 몰랐다. 네. 앞으로 네 역할은 내 옆에서 완벽한 약혼녀. 그리고 아내를 연기하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내게 흠집이 될 만한 행동은 삼가도록.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서재를 나온 유라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계약 결혼은 단지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수상쩍게 DN그룹의 실권을 장악한 새어머니와 그 배후 세력, 그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유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강유라는 이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DN그룹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약혼 발표 기자회견 당일, 강유라는 아침부터 김 비서와 스타일리스트 팀에 둘러싸여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맞춰졌고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로 얼굴에는 우아하면서도 청초한 화장이 입혀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다. 마치 값비싼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아가씨, 오늘 기자회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장님 옆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시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은 미리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유라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김 비서가 건네준 자료를 읽고 또 읽었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자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권태주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단상 중앙에 자리했다.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 애써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권태준 회장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에 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강유라 씨. 권 회장님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권태주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정함을 담고 마치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온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의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다. 유라는 그의 말에 맞춰 수줍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약혼녀의 역할을 해냈다. 회견장 한쪽에는 권민혁이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유라와 눈이 마주칠 때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자리에는 임서연도 와 있었다. 그녀는 마치 권씨 가문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며 유라를 향해 은근한 질투와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유라는 애써 그녀를 무시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권태준과 강유라의 약혼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소식을 접한 임 여사와 임서연은 집안이 떠나가라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약혼 발표 이후 유라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권태준의 약혼녀가 되었고 그의 옆에서 사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권태준은 사석에서는 여전히 냉담하고 사무적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한 약혼자를 연기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유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때로는 유라의 귓가에 다정한 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유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겠다.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들은 유렉의 권씨 가문과 재계의 복잡한 권력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권태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아첨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유라는 마치 잘 조련된 애완견처럼 그의 옆을 지켜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역할만으로는 부족했다. 유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권태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님, 제가 혹시 회사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요. 작은 자선재단이나 그룹의 비주류 계열사에서라도 일을 돕고 싶습니다. 권태준은 잠시 유라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침 권씨 가문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 일손이 필요하던 참이다. 김 비서에게 말해두도록 하지. 하지만 괜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다. 유라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물론 명목상의 직함이었고 실제로 그녀가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의 사무실을 드나들며 그녀는 DN그룹과 관련된 과거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옛 임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연락을 피하거나 입을 다물었다. 마치 거대한 음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임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유라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어머, 언니,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권태준 회장님 약혼녀식이나 돼서 고작 이런 자비리나 하고 있다니. 웃기지도 않네, 하긴. 다리가 불편한 남자 뒤치다거리나 하는 신세니.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임서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너처럼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남 험담이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지. 뭐 이 기집애가 임서연은 문을 참지 못하고 유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다. 공공장소에서 추태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서연아, 네가 망신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괜히 권씨 가문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는 않거든. 유라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태도에 임서연은 잠시 주춤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권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임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유라의 손목을 뿌리쳤다. 태준 오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임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권태준에게 아양을 떨었다. 권태준은 임서연을 싸늘하게 한번 훑어보고는 유에게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지, 강유라 씨. 유라는 권태준을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긴장했다. 옥상 정원으로 나온 권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유라는 초조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임서연이 자네에게 무슨 짓을 했지? 뜻밖의 질문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말다툼이 좀 있었을 뿐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권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약혼녀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그가 정말로 화가 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그는 짧게 말을 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권태준이다. DN그룹 임 사장 딸 임서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치하도록. 만약 또다시 내 사람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DN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실로 엄청났다. 전화를 끄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라를 바라보았다. 이제 괜찮을 거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자네는 내 약혼녀이고 내 소유물이니까. 내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유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단호한 행동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에서 유라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계약 상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그의 치밀한 연기의 일부일 뿐일까? 그날 이후로 임서연은 정말로 유라의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권태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그의 도움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숨겨진 의도를 더욱 경계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유라의 비밀스러운 조사에도 작은 진전이 있었다.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박 부장이 어렵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전화상으로는 말을 아꼈다. 대신 주말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유라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부장이 전하려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만남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유라는 다가올 주말을 기다리며 권태준의 알 수 없는 속내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 사이에서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주말 아침, 강유라는 약속 장소인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향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혹시 모를 미행에 대비해 몇 번이나 차를 갈아타고 평소와 다른 수수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 애썼다. 박 부장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은밀하게 만나야 하는 것일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공원 가장 후미진 곳, 낡은 벤치에 박 부장이 먼저 와 앉아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유라를 발견하자 그는 잠시 안도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유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가신 회장님에 관한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DN그룹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회사를 드나들었고 회장님께서는 밤늦게까지 비밀스러운 회의를 자주 하셨죠. 그리고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고 모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가씨, 회장님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박 부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유에게 건넸다. 이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개인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저도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가씨까지 노릴지 모릅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쥐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회장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박 부장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유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안의 USB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권씨 가문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유라는 권태준의 파트너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낮에 있었던 박 부장과의 만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한 비밀스러운 조사자이기도 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유라는 권태준의 옆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박 부장이 언급했던 낯선 얼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예리하게 주변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파티장 한쪽에서 임서연이 권민혁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고 가끔 유라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다. 유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느꼈다. 권민혁은 잠시 후 유에게 다가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형수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잠시 저와 바람이라도 쐬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답답한 파티보다는 훨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유라를 탐하고 있었다.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약혼자 곁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도련님. 권민혁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특유의 가벼운 태도로 돌아왔다. 이런. 아쉽군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는 유라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려는 신용을 했지만 유라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잠시 후 임서연이 계획한 듯한 사고가 일어났다. 유라가 샴페인을 들고 서 있을 때 한 웨이터가 갑자기 그녀에게 부딪히며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붉은 와인이 유라의 순백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고 드레스는 순식간에 얼룩으로 뒤덮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에게 쏠렸다. 임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웨이터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괜찮습니다. 실수인데요. 뭘... 그때 임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유라 언니 드레스가 이게 뭐야. 정말 안 됐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혹시 일부러 시선 끌려고 그런 건 아니지?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유라가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내 약혼녀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임서연 씨, 권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휠체어를 타고 유라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살기를 뿜어내는 듯했다. 임서연은 그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아, 아니에요. 태준 오빠. 그냥 유라 언니 드레스가 좀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걱정 내가 보기엔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권태준은 임서연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다시는 내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잊은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나? 유라 씨. 네, 괜찮아요.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보호에 놀랐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권태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오늘 소라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지. 하지만 명심하도록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선언은 파티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권민혁조차 그의 살벌한 기세에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권태주는 유라를 데리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라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옆 얼굴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어딘지 모를 걱정스러운 기색은 유라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권태주는 자신의 서재로 유라를 불렀다. 오늘 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유라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임서연의 의도적인 도발과 웨이터의 수상한 행동까지. 권태주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임서연은 조만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해. 그들은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이 바닥엔 믿을 놈 하나 없어. 심지어 네 옆에 있는 나조차도. 그의 마지막 말은 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조차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말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유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박 부장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역시나 암호가 걸려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가 남겼을 법한 단서들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암호를 입력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열어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죽음, DN그룹을 둘러싼 음모, 임서연과 권민혁의 적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속내를 가진 계약 남편 권태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희미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만 했다. 손안의 USB가 다시 한번 뜨겁게 느껴졌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비밀을 푸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지도 몰랐다. 유라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결연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암호 해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강유라는 USB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인터넷을 뒤져 온갖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 가족들의 생일, 회사 창립일, 박 부장이 언급했던 프로젝트명 등 생각나는 모든 조합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USB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자 유라는 점점 초조해지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아버지의 한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열어볼 수조차 없다니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USB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 USB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반짝이는 별들아, 내 아가의 길을 비춰주렴.
너무나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문구라 암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구절의 첫 글자들을 조합해 암호로 입력해 보았다. 빽!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새로운 폴더 창이 나타났다. 유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과 함께 환호성을 내질렀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서, 암호화된 메시지들, DN그룹의 미공개 프로젝트 설계도, 그리고 몇몇 인물들의 은밀한 만남을 담은 듯한 사진과 음성 파일까지.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 새어머니 임 여사와 그녀의 측근들, 심지어 권씨 가문의 몇몇 인물들의 이름까지 발견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유라가 밤낮 없이 USB 분석에 몰두하던 어느 날,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본능적으로 USB를 숨기고 노트북 기록을 삭제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유라가 문화재단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정전인가 하지만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유라는 불길한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건장한 괴한 두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USB, 어디 있지?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한 괴한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유라는 그들이 USB를 노리고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하 그 전에 내 목이 먼저 달아날 거다. 괴한들은 비웃으며 유에게 달려들었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괴한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다른 괴한이 칼을 치켜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줄기 빛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섰다. 내 사람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 권태준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괴한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괴한들은 잠시 주춤했을 뿐 이내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다리 병신 주제에 어딜 끼어들어.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태준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다. 그의 두 다리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다. 그는 마치 번개처럼 움직여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안에 담긴 힘은 가공할 만했다. 순식간에 괴한 두 명은 그의 손에 나가떨어졌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권태준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들을 제압했다.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리를 쓰지 못한다던 그가 이렇게 멀쩡히 서서 괴한들을 쓰러뜨리다니.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연기였다는 말인가. 권태준은 쓰러진 괴한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처리할 게 생겼다. 즉시 와서 쓸어버리도록. 그의 명령에.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괴한들을 끌고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사무실에는 다시 유라와 권태준만이 남았다. 권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휠체어에 앉으려 했지만 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 회장님. 아니, 당신 대체 누구죠? 유라의 목소리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떨렸다. 당신의 다리 멀쩡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죠? 권태준은 유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다리를 저는 신용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
권 씨 가문 내부에도 적이 너무 많았으니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유라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오늘 일은 뭐죠? 저 괴한들은 누구고요? 아마도 네가 가진 USB를 노린 자들이겠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야. 그건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함께 상대해야 할 거대한 적이 도사리고 있다. 권태주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유라,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동맹이다. 네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DN그룹의 진실을 밝히는 것. 내가 돕겠다. 그 대신 너도 나를 도와야 해.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고 내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유라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권태준이라는 강력한 아군이 생긴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좋아요. 당신과 손을 잡겠어요. 유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서로에게 숨기는 건 없었으면 좋겠군요. 물론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니까. 권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유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 유라와 권태준은 그의 서재에서 USB에 담긴 자료들을 함께 검토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정보망과 분석 능력을 이용해 복잡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DN그룹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그 법인의 실소유주가 바로 권민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권민혁 역시 그놈이었군. 권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놈이 네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임서연 역시 그의 꼭두각시에 불과할지도 모르지. 유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차례였다. 권태준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준의 서재는 이제 강율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와 자료 분석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USB에서 발견된 권민혁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었다. 권민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검은 돈을 굴려온 것 같아. 권태주는 복잡한 계좌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DN그룹의 자금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권민혁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뚜렷해. 네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눈치채셨을 가능성이 높아.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권민혁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권민혁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요. 권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이 유령 회사의 실체와 권민혁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놈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 우리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그들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다. 권태주는 자신의 해커팀과 비밀 조사팀을 동원해 권민혁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추적하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유라는 자신이 일하는 문화재단을 통해 권민혁이 과거 DN그룹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측근들 중 권민혁과 내통한 자가 있는지 은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유라와 권태준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권태준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었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라는 다음 날부터 문화재단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재단의 오래된 기록 보관실을 드나들며
DN그룹과 관련된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추진했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중요 자료들은 이미 사라지거나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유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 권민혁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대신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법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박 부장이 언급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유라는 이 사실을 권태준에게 알렸고 권태준은 자신의 조사팀을 통해 해당 해외 투자 법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법인이 권민혁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권민혁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유라와 권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최근 들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 갑자기 중단되었고 주변 인물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놈이 낌새를 채고 숨어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권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미끼를 던져서 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해.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끼라니요. 권민혁이 가장 탐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DN그룹의 미공개 신기술 정보다. 권태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네 아버지가 개발하던 신소재 기술. 그 핵심 자료가 아직 DN그룹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가 그 정보를 미끼로 던진다면 권민혁은 틀림없이 걸려들 거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오히려 권민혁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 계획대로 하죠. 아버지의 기술이 악당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그들은 권민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라는 DN그룹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의 옛 충신들을 통해 미공개 신기술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권민혁의 귀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권태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권민혁이 그 정보를 믿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주변 상황을 조작하기로 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유라는 문화재단에서의 공식적인 업무 외에 밤늦게까지 DN그룹의 옛 자료들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연기를 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몇몇 직원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찾고 있다는 말을 흘렸다. 그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서연의 귀에 들어갔고 임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정보를 권민혁에게 전달했다. 권민혁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권태준이 흘린 또 다른 정보들, 예를 들어 해외 경쟁 업체에서 DN그룹의 신기술에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가짜뉴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DN그룹의 신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자신이 그룹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권태준의 정보원으로부터 권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DN그룹 내부를 감시하고 유라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신기술 자료를 빼돌리기 위해 전문 해커까지 고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드디어 놈이 미끼를 물었군. 권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무대로 놈을 초대할 차례다. 그들은 권민혁이 신기술 자료를 훔치기 위해 특정 날짜, 특정 장소에 나타나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 장소는 바로 DN그룹의 옛 연구소 건물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이 숨겨져 있다는 설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짜 신기술 자료를 숨겨두고 권민혁이 그것을 훔치러 오는 순간을 덮치기로 한 것이다. 작전 실행일 전날 밤, 유라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계획은 너무나 위험했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권태준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유라를 발견한 권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조금 긴장돼서요. 권태준은 잠시 유라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온전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제 유라에게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있지 않나. 그가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믿음직스러운 힘이 느껴졌다. 유라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진정한 위안을 받았다. 고마워요. 우리는 동맹이니까. 권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했다. 작전 당일, 유라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DN그룹의 옛 연구소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가짜 신기술 자료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권민혁의 신복들에게 일부러 USB를 노출시키고 그들이 자신을 미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건물 내부에는 이미 권태준의 사람들이 잠복해 있었고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권태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연구소 건물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하며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이제 그 덫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유라는 다가올 격렬한 싸움을 예감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DN그룹의 옛 연구소 건물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유라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낡은 복도를 걸었다. 손에 쥔 가짜 신기술 자료가 담긴 USB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권민혁의 신복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이라고 설정된 지하 실험실에 도착한 유라는 일부러 문을 여는데 시간을 끌었다. 마치 중요한 비밀 장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실험 장비들 사이로 먼지 쌓인 컴퓨터 한 대가 보였다. 유라는 그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마치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처럼 화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잠복해 있던 권민혁의 신복들이 쏜살같이 튀어나와 유라를 덮쳤다. 꼼짝마, 그 USB 내놔. 하지만 그들의 손이 유라에게 닿기도 전에 실험실 곳곳에 숨어있던 권태준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았다. 순식간에 실험실은 격렬한 격투장으로 변했다. 권태준의 사람들은 잘 훈련된 용병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권민혁의 신복들을 제압해 나갔다.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강유라가 아니었다. 권태준과의 동맹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었다. 한 괴한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유라는 몸을 날렵하게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민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권태준 역시 그의 부하들 몇 명과 함께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권민혁을 압도했다. 함정이라니. 무슨 소린가? 민혁아. 나는 그저 네가 탐내던 물건을 잠시 구경시켜 주려던 것뿐인데. 닥쳐 내 놈 속셈을 모를 줄 알고 권민혁은 유라를 향해 악을 썼다. 강유라. 네 아비처럼 너도 오늘 여기서 끝장내주마. 그의 말에는 유라의 아버지를 향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유라는 권민혁이 아버지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내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버지를 함부로 들먹이지 마.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권민혁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계집부터 처리해.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권태준의 사람들에게 모두 제압당한 후였다. 권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나? 권태준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넌 끝장이야. 권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권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글쎄, 그럴까 네가
DN그룹의 신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한 증거,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세탁을 한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는데 말이지. 이 정도면 네 할아버지도 널 감싸주기 힘들 텐데. 권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실험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차량이 연구소 건물로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다. 권태준이 부른 경찰인가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부른 지원 병력은 아니었다. 잠시 후 실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실험실 내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헤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유라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 역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혹시 목에 작은 나비 모양의 점이 있습니까?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목을 감쌌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푸른색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박 부장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걸... 남자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유에게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유라야. 내 동생 유라? 맞지? 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 자신을 업고 놀아주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 어밥. 남자는 강지한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강씨 가문의 후계자이자 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과 함께 실종되었던 유라의 친오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지난 수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어쩌면 유라가 해독한 USB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강지한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암호화된 신호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몰랐다. 혹은 강지한 역시 DN그룹과 권민혁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벌이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 나다. 유라야. 네 오빠. 강지한이다. 지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라를 힘껏 끌어안았다. 유라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의 재회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슬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강씨 가문의 잃어버린 공주였다니.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권태준조차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강지하는 동생을 진정시킨 후 차갑게 식은 눈으로 권민혁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내 동생과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놈과 내 놈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파멸시켜주마. 강지한의 등장은 모든 판도를 뒤엎었다. 유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대한민국 최강의 권력을 가진 친오빠가 버티고 있었다. 권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권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복수와 사랑, 그리고 되찾은 가족.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DN그룹 옛 연구소의 지하 실험실은 순식간에 강지한의 사람들로 통제되었다. 권민혁과 그의 잔당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고 강지한은 그들을 마치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보안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권민혁은 곧바로 특별조사팀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일반 경찰에게 맡기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권씨 가문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 강지한은 여전히 감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동생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라의 곁에 서 있는 권태준에게로 향했다. 권태준 회장이라고 했나 강지한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내 동생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군. 권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강지한의 시선을 마주했다. 강유라 씨와는 계약 약혼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지만 지금은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라 씨를 보호하고 그녀의 아버님이신 강만수 전 회장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지한은 잠시 권태준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상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내 동생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용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라 씨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권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오빠, 태준 씨는 정말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강지하는 유라의 말에 잠시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권태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의 안전과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다. 일단은 믿도록 하지. 하지만 앞으로 내 동생에게 작은 위협이라도 가해진다면 그땐 권씨 가문 전체를 상대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 후 유라는 강지한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강씨 가문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오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유라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지난 수년간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털어놓았다. 강지한은 묵묵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눈에는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유라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동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유라는 오빠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 DN그룹을 장악한 새어머니 임 여사와 그 배후 세력, 자신을 사칭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임서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듯한 권민혁의 존재까지. 강지하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노를 참지 못했고 특히 임서연이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라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 어떤 용서도 없을 것이다. 강지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임서연. 그 계집부터 시작해서 네 아버지와 우리 가문을 능멸한 모든 것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들은 임서연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그녀의 모든 죄악을 만천해 드러내기로 계획했다. 강지한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권태준 측에서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해지자 임서연을 무너뜨릴 준비는 순식간에 완료되었다. 그 증거에는 임서연이 강유라를 사칭하며 횡령한 자금 내역, 그녀가 유에게 해를 가하려 했던 통화 녹음, 그리고 과거 그녀가 저지른 온갖 비행들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DN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그룹 정상화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었다. 임서연은 자신이 당연히 DN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총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강유라의 정체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믿었고 권민혁의 실종 체포 사실은 극비에 붙여졌다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주총이 시작되고 임시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려는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며 강지한과 함께 강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권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다. 임서연은 유라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데까지 나타나다니. 내까짓 게 여긴 왜 온 거지? 유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회사 주주총회에 내가 오는 게 뭐 문제라도 되나, 임서연 씨. 그 순간 강지한이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DN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제 유일한 혈육인 제 동생 강유라 양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한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임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와 지한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꺼. 거짓말 말도 안 돼. 강유라 따위가 강지한 회장님 동생일 리 없어. 하지만 강지한은 준비해온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과거 가족 사진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곧이어 임서연이 그동안 강유라를 사칭하며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시작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심지어 율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권태준 측에서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임서연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내가 아니라고 임서연은 발악했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거짓된 삶과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한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년이 감히 내 동생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네 죄는 법의 심판을 받기 전 내가 먼저 물을 것이다. 결국 임서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처참하게 몰락했다. 돌아온 상속녀 강유라와 가짜 상속녀 임서연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주총이 끝나고 유라는 오빠 강지한 그리고 권태준과 함께 조용한 축하를 나누었다. 임서연에 대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거대한 악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강지한은 권태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권 회장, 내 동생을 지켜줘서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경계심 대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권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우리는 아직 공동의 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유라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임서연은 몰락했지만 아직 권민혁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더 깊은 음모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오빠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강력한 동맹인 권태준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안에 담긴 마지막 비밀이 모든 것을 끝낼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임서연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유라와 강지한, 그리고 권태준의 진짜 목표는 바로 권민혁, 그리고 그를 둘러싼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강지한의 특별조사팀에 의해 비밀리에 구금된 권민혁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여전히 오만방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당장 날 풀어주지 못해. 내가 누군지 잊었나. 권민혁은 격리실 안에서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유라와 지한. 태주는 그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한쪽 벽면이 특수 유리로 된 관찰실에 자리했다. 그들은 권민혁에게서 DN그룹을 둘러싼 음모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캐내야만 했다. USB에서 나온 자료들은 권민혁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살인교사나 직접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강지한이 먼저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권민혁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이, 강지한 회장. 이게 다 무슨 장난이지. 아무리 자네라도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실을 내 할아버지 강지한은 차갑게 비웃었다. 네가 저지른 짓들을 알게 되시면 과연 내 편을 들어주실까 아니면 권씨 가문의 명예를 위해 네 꼬리를 자르실까?
강지하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권민혁의 얼굴 앞에 던졌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도, 유령 회사 운영 내역, DN그룹 신기술 탈취 시도 증거까지. 권민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 이건 다 조작이야.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조작. 이번에는 권태준이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는 휠체어 대신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모습에 권민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다리 병신이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권민혁. 권태준은 권민혁의 신복들과 해커들이 체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권민혁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권민혁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유라가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혁 씨,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아셨죠? 아니,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당신이 그토록 탐내던 DN그룹의 주인이었으니까. 권민혁은 유라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는 듯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돌아가셔야 했죠? 당신이 만든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검은 속셈을 눈치챘기 때문인가요? 유라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그녀는 USB에서 발견된 아버지가 죽기 직전 권민혁과 비밀리에 만났던 정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권민혁은 그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운 듯 신음했다. 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누가 시켰지? 권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권민혁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 회장님! 권영덕 회장님!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언급되자 신문실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영덕 회장! 권씨 가문에 현존하는 최고 어른이자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 그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는 말인가? 권태준조차도 예상치 못한 대답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권민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줄줄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권영덕 회장은 오래전부터 DN그룹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금력을 탐내왔고 강만수 회장 유라의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그룹 합병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손자인 권민혁을 이용해 DN그룹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임서연의 어머니이자 유라의 새어머니였던 임 여사 역시 그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여 강만수 회장을 배신하고 권민혁과 손을 잡았다고 했다. 강만수 회장의 죽음은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강만수 회장이 권민혁과 임 여사의 검은 속셈을 눈치채고 내부 조사를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권영덕 회장이 사고를 위장하여 그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권민혁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백했다. 그가 탐냈던 것은 DN그룹의 기술력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아 권씨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도 숨어 있었다. 권민혁의 자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존경받는 재계의 원로로 알려진 권영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또한 유라에게 그토록 살갑게 대했던 새어머니임 여사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유라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신문이 끝나고 유라와 지한, 태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적은 단순한 한두 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 바로 권영덕 회장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권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에게 권영덕 회장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권민혁의 자백과 USB에서 나온 추가적인 증거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USB에는 권영덕 회장이 권민혁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는 음성 파일과 임 여사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영상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강지한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권영덕,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내 아버지와 동생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유라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상대는 너무나 강력해요. 권태주는 잠시 고뇌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민혁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권영덕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는 유라가 가지고 있는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혹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가 있지. 권태준의 말은 그가 오래전부터 권영덕 회장의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그와 맞설 준비를 해왔음을 암시했다. 어쩌면 그가 다리를 저는 신용을 하며 자신을 숨겨왔던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적과의 싸움을 위한 포석이었을지도 몰랐다. 유라와 지한, 그리고 태주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 그것은 바로 권영덕 회장의 몰락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들의 앞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비추는 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권민혁의 자백으로 모든 검은 그림자의 정점에 권영덕 회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강유라와 강지한 그리고 권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추앙받던 인물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권태준의 서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USB에 담긴 마지막 암호화된 파일들, 권민혁의 상세한 진술 내용, 그리고 권태준이 수년간 은밀히 수집해온 권영덕 회장의 비리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음모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한 DN그룹 자산 해외 유출 지시서입니다. 권태준은 암호 해독에 성공한 USB의 마지막 폴더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다. 문서에는 권영덕 회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DN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리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강만수 회장 유라의 아버지를 처리하라는 암시적인 메모도 발견되었다. 강유라는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이 명백한 타살이었으며 그 배후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위장한 악마가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강지한 역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분노를 사겼다. 권태주는 담담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할아버지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권영덕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자 권태준의 삼촌인 권도진의 존재였다. 권도진은 오래전 권영덕 회장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에 반발하다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해외로 쫓겨났지만 그동안 권영덕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적인 로비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꾸준히 모아왔던 것이다. 권태준은 삼촌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권영덕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것이 권태준이 준비한 가장 강력한 복수였다. 어쩌면 권영덕 회장이 권태준의 부모님, 즉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며 권태준의 복수심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권영덕 회장을 공개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열릴 예정인 권씨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에 벗겨내기로 한 것이다.
강지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들과 특별검사팀에 미리 정보를 흘려두었고, 권태주는 삼촌 권도진과 함께 행사 당일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유라의 새어머니였던 임 여사에 대한 처리도 잊지 않았다. 권민혁의 자백과 추가 증거들을 통해 그녀가 강만수 회장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하고 DN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기념 행사 전날 밤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모함이야 라고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드디어 권씨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당일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축하객들로 가득 찬 연 회장의 단상에는 권영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의 위용을 만끽하며 지난 50년간의 업적을 회고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권영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그가 권민혁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는 음성, 임 여사와 공모하여 DN그룹을 빼앗으려 했던 대화 내용,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세탁을 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권태준의 삼촌 권도준이 직접 등장하여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눈물로 고발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권영덕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영상을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강유라와 강지한, 그리고 권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강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다. 권영덕 회장,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살인자이자 파렴치한 악마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피와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강지하는 동생의 말을 이어받아 강씨 가문의 이름으로 권영덕 회장의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권태준 역시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할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제 당신의 죄악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권영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평생의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 밖에서는 이미 특별검사팀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언론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권씨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측근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권영덕 회장은 결국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에 연행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살아있는 신화는 그렇게 초라하게 몰락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연 회장에는 강유라와 강지한, 권태준만이 남아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유라는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로켓을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지하는 동생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권태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했던 그의 마음 역시 편치만은 않을 터였다. USB에 담겨있던 마지막 비밀까지 모두 풀렸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DN그룹을 재건하고 권씨그룹의 혼란을 수습하며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하늘은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고요했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야기의 주요 갈등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필로그 형식으로 뒷이야기와 인물들의 미래를 다루거나 혹은 또 다른 작은 사건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권영덕 회장의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는 전례 없는 경랑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했던 거인의 추락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연일 언론은 권씨 가문과 DN그룹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권영덕 회장을 비롯하여 권민혁, 그리고 유라의 새어머니였던 임 여사 등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차가운 교도소의 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 혼란, 그리고 재건의 과제였다. DN그룹은 강지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강유라가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부정을 청산하며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권영덕 회장 시절의 구태에 젖어 있던 일부 임직원들의 반발과 저항도 있었지만, 강지한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유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진심 어린 리더십은 점차 회사 전체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시켰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DN그룹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권씨그룹 역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권영덕 회장의 구속과 함께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하지만 권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리고 다리 병신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룹의 전면에 나섰다. 그의 곁에는 삼촌인 권도진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했다. 권태주는 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 세력과의 마찰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는 특유의 냉철함과 추진력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다. 권씨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고, 새로운 리더로서의 권태준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강유라와 강지한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었다. 강유라와 권태준의 관계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하게 발전해 나갔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그들의 계약 결혼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쌓아 올린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들은 처음 만났던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한적한 강변 공원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차가운 거래는 없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바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편안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이제 우리의 계약도 끝난 셈이네요. 유라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권태주는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유라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강유라 씨?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헌신과 보호, 그리고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배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역시 자신처럼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권태준 씨, 유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권태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 없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렇게.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벅찬 행복감이 밀려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몇 달 후, DN그룹은 강유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권씨그룹 역시 권태준의 개혁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키워나갔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계약이나 위태로운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진실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푸른 잔디가 깔린 아름다운 정원에서 강유라와 권태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한 자리였다. 강지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권태준의 삼촌 권도진 역시 조카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두 그룹의 화합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다. 강유라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권태준의 곁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권태준 역시 그런 유라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또 다른 시련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될 터였다.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인물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완결되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다른 방향의 에필로그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따스한 봄날의 결혼식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유라와 권태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각자 DN그룹과 권씨그룹의 수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갔다.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침실. 유라는 태준의 품에 안겨 단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천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편안한 안식처였다. 살며시 눈을 뜨자 자신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태준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잘 잤어. 내 사랑.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유라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꿨어요. 그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DN그룹은 유라의 지휘 아래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권씨그룹 역시 태준의 혁신적인 경영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서로의 회사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서로에게 기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 두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였다. 낙후된 지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그곳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유라와 태준의 공통된 비전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 그리고 경쟁 기업들의 은밀한 방해 공작까지. 하지만 유라와 태준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모색했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심을 전달했다. 유라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태준의 냉철한 판단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 경쟁 관계에 있던 한 기업이 지역 정치인과 결탁하여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방해하며 유라와 태준을 압박했다. 하지만 유라는 과거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 강지한과 권태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태준 역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유라를 지원했다. 마침내 그들의 검은 속셈은 만천에 드러났고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유라와 태준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느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느덧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황무지였던 땅 위에 아름다운 스마트 시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유라와 태주는 완공식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환호를 받았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의 집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따뜻한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유라가 태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속삭였다. 태준은 유라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주니까.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악몽 같았던 계약 결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음모,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배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을 수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 강지한 역시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든든한 오빠로서 유라의 곁을 지켜주었고 가끔은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태준을 질투하게 만들기도 했다. 권영덕 회장과 권민혁, 임 여사 등 악인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유라와 태준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DN그룹과 권씨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스마트시티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사랑을 닮은 아이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누는 것까지. 태준은 유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강유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과 함께라면. 내일이 오는 것이 언제나 설레고 기대돼.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 곁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할게. 유라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권태준 씨, 당신은 내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미래는 함께 그려나갈 아름다운 그림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서로를 찾아냈던 운명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다.